넷째, 갭 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913 대책과 1216 대책에서 부여한 전입 요건 등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가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는 공적 보증기간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사적 보증기간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세력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셔도 상관없는데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리버스 이런 거 곱하기 2 넣으시는 분들 텐데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기를 막듯이 주식 투기도 막는 쪽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 층들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대출 받아서. 예,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었네요. 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을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투기가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 요건은 관련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안전진단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너무 저는 이거 듣고 뜨거워했거든요. 지금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안전진단은 모두 다 부실한 것들이고 저는 안전진단을 민간업체가 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요. 그 민간업체 감시 감독을 공공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되게 부실하게 했다는 것들처럼 들려서 지금까지 그럼 다 얼렁뚱땅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공정성을 강화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럽니다. 부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엉렁뚱땅했어서 통과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이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 여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이거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안전진단은 원래 하던 대로 FM대로 해주시 말라고요. 다른 의도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요. 둘째,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청산받으라는 얘기죠. 실거주 하실 분들이 많아지겠죠. 많아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새 아파트에 정말 살고 싶어. 헌 아파트 정말 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나는 새 아파트를 살고 싶은데 조합원이어서 그 조합 아파트가 새 아파트 됐을 때 살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투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실거주자입니까? 100% 들어온다라고 하면 실거주자가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헌 아파트에 살기 싫어서 새 아파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새 아파트 되면 들어가려고 사두신 분들은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특히 이게 식구들이 많아서 나는 40평대, 50평대, 60평대 대형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산 재건축 아파트는 중소형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낑겨 살아야 돼요. 이건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단순하게 이건 투기꾼들이 투기하는 것만 봐서 그렇지 실제 이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나중에 재건축이 됐는데 영원히 안 들어가 산다? 그럼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나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하는 모를까? 이런 식으로 아예 조합원 제거를 박탈하거나 청구받게 하는 것들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전에 네가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너 깜빵 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셋째, 네.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재건축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합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직 소득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양도소득세로 걷어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미리 걷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거는요.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재건축하지 말로 드리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겁니다. 부자들만 사는 단지들만 재건축하라는 얘기인가로 들리는 것들이거든요. 누가 피해를 볼까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현찰이 없는 분들이 손해를 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 물건을 던지게 되면은 누가 살까요? 예. 아무튼 이거는 제가 봐도 실수요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헌이 나왔지만 언젠가는 이거 헌법 불합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 생겼잖아요. 아직 안 생겨. 팔아야지 소득이 생기는 것들인데 집은 갖고 있다고 그게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가 오신 게 뭐냐면요. 집이 샀는데 올라요. 그럼 배를 아파하면 사람들이 보통 배를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정책이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솔직히 부동산 시장은 남들의 배 아픔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거주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을 아파트를 샀는데 그냥 뭐 살다 보니까 10억이 되고 20억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시기에 출발했는데 누구는 강남에 사고 누구는 이제 저쪽 일산에 살아가지고 처음엔 비슷했는데 10년 만에 가격이 막 3배, 4배 차이를 벌었다. 그러면은 일산 분들이 배를 아파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복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실익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막 20억까지 올라가다가 옆에 혐오시 생겨가지고 갑자기 뚝 떨어져서 10억으로 떨어져서 5억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보장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이게 그 평가 시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금액을 받을 때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들이지 그 시세보다 떨어졌을 때는 보완을 또 안 해줘요. 나중에 또 뱉어줄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모순이 있는 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합헌을 해줬다는 것들도 전 이상한 거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 짧은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재건축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들리고 돈이 없으면 특히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드립니다. 실수요층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첫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에서 4%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 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 등록 임대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 업종으로 관리하여 설립 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법인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추진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하겠습니다. 네,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들은 투기 수요로 보는 것들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차라리 법인으로 부동산 사고 파는 것들을 금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개인으로 사기에 팔게 하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 이제 개인으로 하게 되면 중과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과되는 걸 피해서 법인으로 했던 것들이었는데 굳이 그럼 법인 이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아예 금지를 해버리면 되는 것들이지. 근데 이것도 뭔가 필요했으니까 저희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단순히 지금 단기간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나중에 또 풀어줄 거면 이런 제도는 없는 게 낫거든요. 법인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들은요, 100%입니다. 이거는 세금에 대한 절세 방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현 제도에 있는 걸 활용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못마땅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법인이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 그냥 금지시키면 되겠어요.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금지 안 시킬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분명히 법인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아마 이게 결국은 이 법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 물건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인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에 임차 물건을 고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임대 사업자는 법인 투자자는 결국은 이 주택 시장에 안정적인 임차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대상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여쭙겠는데 임대 물건 누가 공급합니까? 장관님. 누가 공급해야 돼요? 그럼 공공에서 다 공급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나라에서 다 이것들을 사들여서 안정적인 전세로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를 한번 공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전세 집주인들은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세금만 내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은 전세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월세 투자자들은 월세만 나와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세로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면 전세로 공급할 임차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임대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것들이 우선이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인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아예 그냥 법인 투자를 없애버리든지 근데 없애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임차 사업자, 임대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냅두는 것일 텐데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에 있어서 전세 아파트는 누가 공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 조치도 본격 이행하겠습니다. 공공재 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산 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공업지역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도 계획대로 8월에서 9월에 관련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가격 상승의 부작용 때문에 서민 실수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을 만드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상승은 투기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명확히 하셔야죠. 투기가 많아도 공급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사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독점 상품이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같은 입지 내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 빌라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편하는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 중에서도 새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새 아파트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새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서는 구축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랑 공급 베이스로 이 문제를 보셔야지 그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규제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요. 추가되는 대기 수요층들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잠잠한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서 가격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서 좋아하는 자가 실수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입지들이죠. 그런 입지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자가민들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재워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런 지역들은 정말 규제 지역 똑같은 이런 규제 방침으로 조금 잠잠하게 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규제를 해도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수요랑 공급이 안 맞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간 것들에 그런 지역들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 입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 경쟁 입지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분산시키고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이것들은 아무리 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긴커녕 실수요자들 특히 서민 실수요자들 부담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 이 정책이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관님 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고생하셨고요. 후임 장관님한테 좀 꼭 그렇게 하도록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저 이제 김현미 장관 안 하고 네. 다시 진행자로 돌아와도 될까요, 소장님? 네. 진짜 이거 21번째 대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집값을 잡고 뭐 서울 집값을 잡고 서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계속 대책이 21번이나 나온 거잖아요. 네. 21번이나 나왔으면 21번까지 나올 때까지는 지금 뭔가 계속 잘 안 됐으니까 21번째 대책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 진짜 소장님한테 언급하게 하고 싶진 않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인가요? 네. 그 뭐 폭파되는 장면 보셨어요? 네, 뉴스를 통해 진짜 봤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 건물을. 네. 그 우리나라는 지금 막 30년, 40년 된 건물도 못 짓게 하는데 헐고 새로 못 올리게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을 그냥 폭파시키고 그때 이제 통일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 정도로 악화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퇴하겠다라고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반려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한다고 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책임감이 더 있어 보이고 저는 좀 이게 계속 뭐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추가 조치도 필요하면 할 거야. 물론 당연히 조치는 해야겠지만 이게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고 계속 그냥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탓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저같이 이런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보기에도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김현미 장관님께서 책임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발표문 읽는 거 보면서 이분도 읽기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좀 실제 이 아파트에 살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집을 못 갖게 될 겁니다. 네, 이대로 하게 되면 근본적인 정책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나름 20년 동안 이 분야만 계속 연구했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면 뭔가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파리 대책 나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게 기본이 돼서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하거나 결국 세금 대출 이 정도로 규제를 할 것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21번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제 말이 딱 맞았잖아요. 파리 대책이 두 번째 대책이었었는데 지금 19번 대책이 제가 한 거 이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궁극대책 나왔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제 오늘 뉴스 브리핑은 좀 답답한 마음을 좀 전달드렸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 빨리 하시고요. 다주택자분들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 지금 비규제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늦게 가신 분들은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좀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여기서 긴급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소장님 그때 블로그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장님 그 필명 빠숑이라고 해서 네. 4층에서 빠숑이 추천한 단지다라고 해서 몇몇 지역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니 이런 4층 하는 글이 올라오면 제보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제보 받으면 본보기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뭐 그렇죠. 투기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부추기는 뭐 적폐 세력 이렇게 많은 누명을 쓰고 계시는데 그런 사칭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울러서 보듬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사칭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별 음모서까지 다 저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칭을 하는 척하는. 저는 진짜 이번에 근데 그 소장님 사칭 이후에 제가 이제 음모 소설 하나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사칭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발표에 이렇게 어떤 지역들이 날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기사가 모르죠. 나올 때까지는. 근데 기사를 딱 났는데 보니까 그 소장님이 추천했다고 사칭한 그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샀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 기사에도 막 거기가 호가가 하루에 뭐 몇 천이 올랐네 뭐 막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나중에 여차하면 이거 소장님이 추천해서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게 했구나라고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기사가 쏟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포 얘기죠.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김포는 제가 강력히 추천한 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드리머님 나오셔서 같이 김포 방송했지만 지금 김포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입지가 과거보다 좋아진 건 사실인데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김포에도 물량이 많고 검단도 많고 루원시티도 있고 일산도 많고 파주도 많고 다 경쟁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실거주라면 모를까 실적 목적으로 들어가기는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었거든요. 하시게 되면 뭐 역사권 정도 하시라고 아마 이제 그걸로 엮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김포 내에서 제일 좋은 입지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캡처해가지고 제가 투자한 것처럼 엮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필수처 나올 때 그렇게 엮었잖아요. 제가 그때 출판 기념회 하는데 뭐 강연 시간에 언급한 단지들 뒤에는 또 중개업자가 대기하고 있고 중개업자가 물건을 파는 것처럼 엮었잖아요.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하게 되면은 전 또 100%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피디수만 보신 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투기꾼들로 알 거예요. 저는 이렇게 리서치 회사 연구원인데 지금도 제가 투기를 주장하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분명히 아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의도는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 포착이 저를 또 그렇게 음의 세력에 또 이용을 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게 되면요. 그럼 100%예요. 음해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소장님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넉놓고 있었으면 또 이런 누명을 또 억울하게 뒤집어 쓸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고 저도 지금 이제 대표로서 더 이상 이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잘 마무리 해볼까요? 분노의 방송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빠숑님은 절대 어떤 물건을 찍어서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하지 않으시잖아요. 혹시 누군가 그런 것들을 뭐 아는 지인이 그랬는데 그랬다더라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저희가 굉장히 채널이 많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력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이제 2018년도에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보니까. 설마 이렇게 많이 네.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유튜브, 블로그, 카페 다 모니터링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좀 그러지 맙시다. 제가 이걸로 제가 다른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산 물건들을 파는 것들도 아니고요. 거기서 제가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는 것은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예,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증인이 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저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민원 좀 넣어주세요. 아니라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